뉴욕 증시는 최근 주가 상승 국면이 끝났다는 경고가 이어진 데다 산업 생산 부진, 대형 전자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의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약세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8,500선이 위협받는 등 이틀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급락세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하며 소폭 올랐습니다. 은행주가 부진했지만 통신주와 식료품 등 경기 방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주택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과 산업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0.2% 내린 배럴당 $70 4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 핵탄도 미사일의 완전 폐기를 위한 협력과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 제공 등 대북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지수가 모두 1% 정도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다우의 경우에는 1.25% 밀리면서 8,504를 기록해 8,500선을 위협할 정도로 장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5월 주택 착공 건수는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가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랠리를 이어온 뉴욕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역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또 떨어졌네요. 예, 지금 다우지수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5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가 당초 예상을 큰 폭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강세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계속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는 결국 8,500선까지 후퇴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지금 결국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이제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장 마감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세 한 단계 더 올랐던 시세 분출 구간이었던 이 부분 8,500선 부근까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약세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일 있던 8,800선 내 부근에 있던 이 부분을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봤을 때 60일 이평선이 있는 8,000선 내외 부근, 8,200선 부근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지금 하락으로 장 마감하면서 결국은 낙폭으로 확대하면서 장 마감으로 끝났었는데요. 결국 장 초반 지금 보았을 때 주택 착공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매 업종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 등이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저점으로 장 마감하면서 8,500선에 장 마감했었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이제 출발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예, 일단 장 초반 이제 상승으로 출발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5월 주택 착공이 17% 급증으로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연율로 53만 2천 채를 기록해서 전월 45만 4천 채에 비해서 17.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페니메이 그리고 이제 홈디포 같은 여러 가지 주택 관련 업종에서는 강세로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이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좀 나왔었습니다. 5월 PPI가 0.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락했던 것이 시장에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5월 PPI가 식료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승폭은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0.5에서 0.7%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치를 하회했던 것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원 PPI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의 오름세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게 단기 악재로서의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5월 산업 생산이 1.1%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미국의 5월 산업 생산이 1.1%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은 17개월 동안 16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위축 국면에서 아직까지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미 경기가 제4분기에 상승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바닥은 4분기가 이제 바닥이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지금 주택 착공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욕구가 커지는 모습 속에서 결국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뉴욕 증시가 이틀째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제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에 관한 얘기들이 좀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한 3개월간 계속해서 이어오던 랠리를 접고 조만간 조정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FRB 이사는 이제 미 경제가 바닥을 하긴 했으나 회복은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결국은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기 회복 기조의 전환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2009년도 3분기 이후에 미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정확한 회복은 2010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단기 차익 매물들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지금 S&P가 랠리가 끝나고 이제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는 모건 스탠리의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한 단계 더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의 1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S&P 500 지금 단기 3개월 전 단기 저점에서 지금 66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게 959포인트 그때까지 대략 50% 이상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S&P 500 또한 하락세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단기적으로 900포인트대까지 연말까지 S&P 500이 900포인트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 결국은 지금 900포인트 위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가매수 국면으로 지금 진입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모건 스탠리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글로벌 증시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한다는 이야기를 내놓는 등 시장에서의 리서치 보고서들이 단기적인 조정 국면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기 지표들이 시장에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등 부합을 하는 등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수가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던 것이 시장에서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이러한 악재들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했던 것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욱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던 게 결국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계속적인 외국계 리서치 보고서 그리고 이제 보았을 때는 계속적인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우지수가 9,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져 나왔었고 결국은 2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 어제 결국 22평선을 하회하는 등 시장에서의 악재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했을 경우 이번 주에는 좀 조정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영향세 속에서는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할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간 랠리를 펼치면서 각각 한 35%, 40% 급등을 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강세장이 이제 저점 대비 20% 이상 오르면 이제 불마켓에 접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강세장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고점 대비 생각했을 때 지금 4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는 약세장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제 지표들 그리고 실적들이 크게 호전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인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각 정부에서의 증시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상승이 L자형 국면 그리고 이제 U자형 국면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강세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V자형 패턴이 나왔을 때 2차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다우지수 결국 V자형으로 나오면서 3개월 동안 계속적인 강세 랠리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이제 베어마켓 속에서의 작은 랠리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계속적인 강세장으로의 진입 국면이 아니라 즉 약세장에서의 단기적인 저점에서 한 번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 올라온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내외에서 30% 내외까지도 되돌림 현상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 다우지수 8,0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올 국면이 여지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수익이 나셨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차익 실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전히 아직까지 베어마켓 랠리였다. 지금 베어마켓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강세장 진입을 위해서는 또 좀 진통이 있겠지만 조정을 거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급락세를 조금 벗어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유럽 쪽 이슈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예,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미 경제 지표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강보합권 그리고 이제 혼조 장세의 장 마감했었습니다. 영국은 0.5%, 독일은 0.1%, 독일은 0.1%, 프랑스는 이제 마이너스 0.17% 하락하면서 시장별 혼조 장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미 증시 전에 유럽 증시가 장 마감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유럽 증시에서는 이번 충격이 또 개파락으로 시작할 여지는 충분히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바닥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ECB 같은 경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안도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산 매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라는 내용 이야기와 같이 부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결국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의 탈피를 위한 움직임이 기대되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에서 지배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유럽 경제센터에서 독일 경기가 이제 바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를 내놓는 등 강 유럽권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유럽권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금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유럽권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유럽권도 경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후퇴 국면에서 이제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국면세 속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단기 고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국제유가 추이도 지금 관심사인데요.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또 떨어졌는데 $70 턱걸이하면서 끝났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 증시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유가랑 미 증시는 좀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 증시가 하락을 하는 만큼 유가 또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달러 약세 기전을 해서 원자재가 강세로 뛸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다우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 또한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결국 유가는 70.47, 0.2% 소폭 약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가 이어져 나간다고 하지만 다우 지수가 하락 시 유가 또한 60대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도 떨어졌지만 달러도 약세로 마감이 됐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17일 수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민병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뭐 슈퍼마켓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대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기업 유통점들이 이제는 골목골목마다 아주 작은 그런 슈퍼마켓들을 밀어내고 네. 자신의 어떤 직영점을 내려고 해서 지금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정부의 여당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좀 제동을 걸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 협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기업이 직영하는 초대형 슈퍼마켓, 일명 슈퍼마켓이 동네 골목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즉 대기업이 직영하는 점포는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시장이나 군수 혹은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군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아무래도 지역 상권
특히 중소상인들의 그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형 유통업체들이 점포 등록을 신청해도 등록 처리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또한 그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된 시행규칙도 고치기로 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그 시행규칙에 개정될 경우 해당 내용에는 대기업 직영 점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점포 등록을 신청할 때 일명 지역협력 제도 사업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즉 대기업이 지역 내에 직영 점포를 개설할 경우 그 상권 내 소규모 상인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담으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유통사들로서는 동네 상권에 진입하는데 뭐 각종 그 구비 서류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예. 또 이런 협력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기업이 직영하는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허가를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애초에 한나라당이 이 같은 등록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사실상 내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처리하기로 합의한 개설 등록제보다는 당초에는 더 강력한 개설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개설 허가제가 도입되면 지자체 단체장들은 대규모 점포의 시간과 영업 품목까지도 규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협정과도 또 어긋날 수 있고요. 네. 또한 그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취지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한나라당은 개설 허가제 대신에는 그 개설 등록제를 도입하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또한 이번 개설 등록제 이외에도 대형 유통업체가 동네 상권에 진입하는데 어느 정도 규제를 더 추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당정이 지금 같이 뭐 힘을 모아서 말이죠. 뭐 허가제다, 등록제다 지금 대형 어떤 유통업체들의 지금 확산을 좀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발도 유통업체 측에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예. 좀 큰 상황입니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형 마트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게 대형 유통사들의 주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런 직영 점포, 슈퍼마켓까지도 등록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사실상 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점포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적용하면서도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적용하는 것도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업계의 주장인데요. 네. 현재 홈플러스나 롯데쇼핑 그리고 GS 리테일 등은 연내 900평 미만의 점포를 총 170개가량 추가로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이번 방침이 6월 국회에서 법안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 계획이 재검토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일반 상가의 어떤 공실률을 고려해서 정부가 또 중소상공인 지원하는 방안을 또 다른 것을 또 내놓았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재래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인구 유발 시설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그런 이제 그 점포나 시설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손질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재래시장과 일반 점포에도 영화관과 헬스클럽, 은행과 같은 인구 유발 시설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재래시장 방문객도 늘게 되고요. 해당 그 시장 등에 대한 투자도 늘게 돼서 중소상인들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늘 2014년까지 총 1,100억 원을 들여서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중 별도로 488억 원을 들여서 중소도매점 지원에도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여부인 것 같은데요. 네. 법안 내용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야당인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모두 중소상인을 살려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안 자체가 아니고요. 국회 자체의 일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극한 대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한나라당이 짝수달 1일마다 자동으로 국회가 열리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
등의 그 민간 법안 추진 방침을 밝혔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여야가 뭐 지금 상당히 극한 대치 중이고요. 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법안 취지가 아무리 좋고 여야 간에 공감이 되더라도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되면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그렇죠. 뭐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6월 국회에서 바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한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지금 국가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좀 팽팽한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일명 브릭스 국가들이라고 하는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브릭스라고 하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렇게 4개국을 이야기하죠. 네. 이들 국가의 시장 규모는 오늘 2030년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었는데요. 이들 국가들 정상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들 정상은 이 자리에서 국제통화기금 등의 현 경제 질서를 상당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한마디로 그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 국가들이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지금 주도되고 있고 예.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이들 그 세계 4개국 사이 세계 정상들은 따라서 세계 경제 질서를 좀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미국 중심의 경제 패권을 바꾸자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들 정상은 또 테러와 식량 안보 그리고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요. 앞으로 이들 4개국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군사 그다음에 그 환경 안보 문제까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네, 현 지금 세계 경제 질서를 좀 바꾸자라고 외치고 있는 그렇다면 이 브릭스 국가들의 현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이랄까요? 위상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나요? 단순하게 시장 규모로만 본다면 분명히 미국에 도전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릭스 4개국의 총 인구는 공식 통계만으로도 27억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세계 인구의 42%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또한 달러와 같은 세계 기축통화량의 42%를 이들 4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GDP에서 이들 4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올해 15% 선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아직 신흥경제국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에서의 의결권 역시 아직은 좀 미미한데요. 이들 4개국의 의결권을 모두 합쳐도 9.9%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의결권이 16.77%이거든요. 네. 여기에 뭐 친미 성향의 다른 국가들과 의결권까지 포함한다면 아직은 서방 4개국이 미국의 그 경제 패권에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도전장을 내밀기엔 좀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4개국은 문화와 언어권도 다르고요. 또 지리 정치적으로도 이질성이 큽니다. 네. 더구나 특히 그 일부 브릭스 국가들 간에는 영토 분쟁과 같은 민감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같은 4개국 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나 앞으로 갈지는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게 되면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는 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맺었던 동맹국과의 어떤 협력도 강화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마침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시각으로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두 정상은 양국 간 관계를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서는 경제, 외교, 사회, 문화까지 포괄하는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명 한미동맹 공동비전이라는 내용의 선언문으로 명문화돼 발표됐습니다. 네, 자, 사실 국제 경제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의 어떤 공감했던 부분이 컸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양국 간에는 그 재정 확대, 그 다음에 통화 팽창 등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했는데요. 예. 이는 이제 그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 서로 기조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풀고
저금리 기조 등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데 두 정상이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경제계에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주요국 경기가 예상보다 일찍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초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각국 정부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 또 긴축 재정을 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 두 정상의 선언은 아직은 이런 출구 전략을 선택하기엔 이르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계 경제 패권에서 도전받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브릭스 국가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최근 그 금융 위기를 맞아서 네.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재편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긴축 재정까지 펴게 되고 또 발권력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달러와의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서 미국 정부의 국제 경제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입장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동맹국으로서 저희도 그 동맹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돼야 저희도 그 변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그 같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두 정상이 이번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위기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뭐 공감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핵 관련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 뭐 군사적, 안보적 위협이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정상 간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선언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해구상과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일명 확장 억지력 개념이라는 것이 이번 두 정상 간 합의문에 명시된 것인데요. 이 확장 억지력이라는 것은 동맹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자국 영토가 공격당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전력을 제공해서 위협을 제거해주겠다는 군사적인 약속입니다. 그동안 양국 강요급 수준에서의 구두선언은 있었지만 두 정상이 만나서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오랜만에 아주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내림세로 끝이 났습니다. 주 지수가 1%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특별히 다우의 경우에는 1.25% 밀리면서 8,504를 기록해 8,500선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 5월의 주택 착공과 같은 지표들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괜찮은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간의 가격 부담을 좀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랠리 끝에 조정 온다라는 월가 예고까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장 얘기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